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고 계시죠? 저는 사실 여러 권의 책을 썼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그리고 신문에 오랫동안 언론사의 신문에다가 또 연합뉴스에다가 10년 이상의 장기 칼럼을 쓰기도 했고요. 주간지에도 주간항공이나 머니위커나 이런 데다가 역시 한 몇 년 동안 칼럼을 쓰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좋은 글을 쓰고 싶다. 사람들한테 읽히는 책을 쓰고 싶다. 뭐 그런 생각에 좋은 글을 쓰는 법 또는 좋은 책을 글 잘 쓰는 법 뭐 이런 책들을 몇 권, 여러 권 탐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고 제 나름대로 글을 쓰고 하면서 나름대로 비법을, 글 잘 쓰는 비법을 나름대로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체득한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아세요? 뭐냐면 그 글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글의 첫머리에 쓰는 겁니다. 글의 첫머리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고 재밌다 라고 느끼고요. 따라서 더 재미있는 거 없나 싶어서 그 글을 끝까지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재밌는 거 가르쳐야지 라고 글의 중간에다가 재밌는 부분을 딱 숨겨두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글을 조금만 읽다가 재미없네 라고 하면서 정작 재밌는 부분이 나오기도 전에 글 읽기를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괜히 재밌는 부분을 준비해놨다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따라서 사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의 처음에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머리 이야기할 재밌는 이야기는 뭔가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뭡니까? 코스피 지수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들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 주식 이야기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요. 자, 결정적인 이야기에 주식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언제 합니까? 예, 나중에 하죠. 재밌는 이야기를 매일 하면은 제 미천이 떨어지니까, 그죠? 저도 미천을 좀 남겨놔야 나중에 차차 결정적인 순간에 쓰죠. 그래서 빨리 코스피 지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제 생각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지금 리뷰를 한다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4번 파동을 지나고 현재 5번 파동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5번 파동 중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의 어딘가를 가고 있고, 그죠? 가로 3번의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그걸 세분해 보니까 스몰 로마 숫자 1, 스몰 로마 숫자 2, 스몰 로마 숫자 3을 지나서 현재 스몰 로마 숫자 4를 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어놓았던 그 줄 그대로 지금 전혀 지우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예상대로 그대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스몰 로마 숫자 4라고 본다면 여기가 스몰 로마 숫자 2였기 때문에 이번 파동은 짧았는데 4번 파동은 길게 나타나고 있다. 뭐 역시 파동 원리와 그다지 배치되지 않는 날씬한 파동 계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어떤 분이 저 댓글로 올려서 제 뷰가 맞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위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똑같이 위쪽으로 합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 겁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 그럴 때가 오히려 소위 낙관론자들이 왕창 모일 때가 곧
정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위 그 기술적 분석으로 말한다면 소위 컨트라리 오피니언, 소위 반대견 기법에서 하는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혹시 그래서 지금이 꼭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이 꼭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혹시라도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생각이 항상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틀릴 수 있다고요. 저는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하는데, 예컨대 출발지에서는 내비게이션에다가 어디 갈까라고 하면은 강변북로로 가다가 한강대교를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컨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중간에 예컨대 한강대교가 막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 한강대교로 가지 말고 한 번 더 내려가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강남으로 내려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혹은 예컨대 운전자가 실수로 한강대교를 건너가는데 깜빡하고 한강대교로 나가는 길을 빼먹었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러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긴 하는데 중간에 길이 막히거나 경로를 놓치면 새로운 경로를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파동으로 현재의 위치를 잘 따져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경로를 잘못 파악했다거나 혹시라도 경로를 이탈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예상이, 우리의 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때까지의 우리의 생각이 틀렸을까?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갖다가 우리라보다 저는 그죠? 우리를 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갖다가 4번 파동 스몰 로마 숫자 4로 보고 있죠. 그죠? 여기를 스몰 로마 숫자 2로 보고 있죠. 그래서 파동을 아무리 세분하더라도 이게 스몰 로마 숫자 1이든 2든 또는 가로 1이든 2든 그 다음에 라지로 대문자 로마 숫자 1이건 2건 간에 파동 불가침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2, 3, 4에서 이 4번 파동은 우리 스몰 로마 숫자 4번 파동은 스몰 로마 숫자 1번 파동을 서로 겹쳐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지금 4번 파동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1번 파동과 겹쳐서는 안 되죠. 스몰 1번 파동의 고점이 어디냐니까 얼마입니까? 2206이었습니다. 7월 7일 날에 보이십니까? 2206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생각이 저희 생각이 뷰가 4번 파동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5번 파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뷰가 맞으려면 최소한 지금의 하락 조정은 2206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구리학에서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꾸 우리라 그러네. 제 생각이 맞다는 전제가 되려면 현재의 조정은 2206 밑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 지난 금요일 날에 바강가가 2304였으니까 여기서 지가 맥시멈 내려가봤자 100포인트 정도 하락하지 않을 거다. 라고, 물론 100포인트 하락하면 까마득하게 떨어지긴 하긴 합니다만은 100포인트까지는 안 떨어질 거다. 라는 얘기가 되죠. 혹시 이날 RSI가 조금 고개를 들었길래 RSI는 통상 저는 12일 쓰고 있습니다만 RSI보다 짧은 혹시 다른 기술적 지표에서는 혹시라도 매수 신호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몇 가지 지표를 뒤져봤습니다. 근데 스토캐스틱 5일간, 3일간의 지표를 만들어내는 기간을 만들어내는 지표거든요. 근데 아직 택도 없죠. 아직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여전히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좀 늦긴 합니다만은 MACD는 어떻게 될까? MACD를 보니까 여전히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아직까지 매수 신호는 택도 없고요. MACD 그보다 빠른 게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여전히 파란 색깔로 짝대기가 나타냈으니까 이것도 여전히 매수 신호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게 빨간 짝대기가 딱 나타나면 이때가 짜릿하게 바닥인데, 그죠? 근데 여기가 짜릿하게 바닥인데 보이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파란 색깔의 짝대기니까 매수 신호가 MACD 오실레이터도 아니란 거죠. 따라서 당장 어제를 또는 그저께 요 두 개를
바닥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나타난 요 캔들을 합성하면은 참 재미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어떤 모양이 되느냐? 목요일 날의 캔들은 길다란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렇죠? 반면에 금요일 날의 경우에는 소위 뭡니까? 이거 도치형의 모양이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틀 동안의 캔들인데 48시간 동안의 캔들인데 48시간을 하루로 보면은 이게 캔들이 어떻게 그려지느냐니까 48시간 이틀 동안의 첫날이 48시간의 시가가 되고 그리고 둘째 날의 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의 시가가 요건 여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의 종가가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시가와 종가를 가지고 소위 몸통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위쪽으로 수렴이 달리고 아래쪽으로 수렴이 달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냐니까 보다시피 뭡니까? 아래쪽으로 길다란 수렴이 달려있는 꼴로 나타난다고요.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습니다만은 아래쪽으로 수렴이 달리는 꼴로 나타납니다. 이 아래쪽으로 수렴이 많이 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가가 내려갈수록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근데 이 수준에서 지금 제가 마우스가 가 있는 이 수준에서 근데 어제 종가가 얼마입니까? 2300 종가가 2300사였으니까 2300 이하에서는 뭡니까? 매수 시세가 강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저께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술적 지표는 없습니다만은 조만간 바닥이 가까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대외적으로 봐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의 움직임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참, 요거 보면서 이 중에서 설명을 빼먹었는데 또 어떤 분이 댓글에서 어떻게 말씀하신다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3번 파동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죠? 가로 1, 가로 2, 가로 3으로 보고 있는데 가로 3으로 보려면 가로 1번의 파동에 비해서 가로 3번의 움직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가로 3이니까 아직까지도 더 가야 되긴 합니다만은 5번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2458을 넘어서야 되니까 앞으로 좀 더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3으로 보기는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을 볼까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좀 3번 파동에는 뭔가 터져야 되는데 여기가 1번 파동일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이 1번일 때 파동에 비해서 지금 이 3번이라고 하면서 또는 이걸 3회 어쩌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것은 좀 무리겠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찜찜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파동을 매기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1번 지난 다음에 아직 3이 아니고 뭔가 이 전체가 통으로 2가 아니냐. 근데 뭐 이레귤라 확장형이 되거나 확장삼각형이 되거나 expanding triangle이라고 합니다만은 expanding triangle로 확장삼각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레귤러가 되거나 이렇게 되진 않겠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레귤러가 나타나려면 이레귤러는 2번 파동에는 잘 나타나거든요. 5번 파동에 마무리된 다음에 나타난다고요. 1, 2, 3, 4, 5가 나타난 다음에 이레귤러가 나타나니까 이레귤러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고요. 또 하나 expanding triangle이 되려면 소위 트라이앵글은 4번 파동에 나타나는 거지 2번 파동의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3번 파동이 좀 미약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걸 갖다가 1번 파동이 끝난 다음에 2번 파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라고 대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뭐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스몰 4라고 보고 있는데 그죠? 스몰 4라고 보고 있는데 이 스몰 4라고 보고 있는 파동이 스몰 1번 2206을 넘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파동 새로 세야죠.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니까 파동을 잘못 세야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뭡니까? 3이 아니고 이걸 이제 2206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는 여기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되는 뭔가 파동을 새로 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의 제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도 구름 위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대로 주장할 것 같고요. 만약에 2206m로 온다는 이야기는 거의 일목균형표에 구름 근처까지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참으로 아슬아슬하죠. 더구나 2206까지 온다는 이야기는 전환선과 기존선이 꺾이고 후행수편도 2206이면 여기인데 그죠? 후행수편도 거의 캔들 밑으로 내려온 꼴이니까 거의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되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다우지수 전 1, 2, 3, 4, 5, ABC 다시 1, 2, 그 다음에 3회 1, 3회 2, 3회 3, 3회 4로 보고 있는데 그죠? 뭐 여전히 3회 3, 3회 3 현재 여기가 3회 4가 될 것이고요. 그죠? 여기가 현재 3회 4가 될 것이고 만약에 더 올라가면은 3회 5가 되겠죠. 그죠? 3회 5가 되는데 3회 5가 되면서 올라갈 경우에는 RSI마저 71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서 다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주가가 방어방 올라가면서 이 1, 2, 3, 3 그러니까 ABC가 난 다음에 1, 2, 3의 한 획을 사이클을 끝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far to go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지수도 역시 1, 2 그다음에 하나, 둘, 3회 1, 3회 2, 3회 3, 뭐 3회 4, 3회 5, 4, 5니까 그죠? 아직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RSI가 간당간당합니다만은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3회 5가 시작되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외로 봐서는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미국 시장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는 이런 영향력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요인들, 뭐 코로나라든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든지 뭐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외권 중에 하나가 환율이 될 텐데 환율,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설명하면서 그려놨던 선 그대로네요. 그대로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다만, 달러 인덱스를 보면요. 달러 인덱스를 움직임을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8월 18일 날에 92.113을 바닥으로 해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죠?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요 RSI도 싹 71로 싹 올라섰죠. 더더구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RSI 움직임을 본다면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움직임이 반대 방향이죠. 그죠? 예컨대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인데 반면에 RSI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괴리, 다이버전스를 한다 그랬죠. 그죠? 다이버전스. 아이고,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괴리라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따라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추세가 일단은 바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때가 하락세였으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는 조금 위로 반등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위에 구름이 버티고 있으니까 과연 구름을 넘어서서 95, 96, 97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의 경우에는 역시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니 역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약간의 반등은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등한다면 역시 미래 구름을 넘어서야 되는데 일목균형표 구름이 현재 1200원 정도에 버티고 있으니 1200원이라는 게 심리적으로도 저항선이 될 테니까 어제의 마감가가 1186원이었습니다만은 1200 근처를 넘어서기보다는 1200원 근처까지 한번 반등해 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오르고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오른다면 이거는 해외 변수는 나스닥이나 S&P 지수는 상승할지 몰라도
몰라도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소폭이나마 또는 1200원을 앞으로 해서 조금 반등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원화가 약세로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사라지는 것이고 수급이 조금 나빠지는 요인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해외 다른 통화들 이게 유로인데 유로의 경우에는 아까 그로 유로의 고점과 고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으나 RSI 고점과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똑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다이버전스죠. 그죠? 다이버전스. 괴리.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은 추세가 상승이었던 추세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고요. 더더구나 RSI로 봤을 때 이때가 바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죠.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로화가 좀 밀릴 것처럼 보인다. 달러 인덱스도 돌아서 끌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덩달아서 좀 올라 보인다라는 말이죠. 자,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에도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스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요. 그죠? RSI가 그러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달러 yen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와 괴를 같이 해서 이것도 계속해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금 선물과 은 선물의 파동을 좀 계산해 달라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금 선물, 은 선물의 금 가격, 은 가격의 파동을 매겨 봐야 되긴 되겠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리를 했는데 해볼게요. 국리 했는데 자 1, 2 그죠? 그 다음에 3, 4, 5 억지로 1 그죠? 그 다음에 뭐 2가 되는데 근데 A, B, C 뭐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근데 1, 2, 3까지는 되고요. 지우고 새로 하겠습니다. 이게 1, 2, 3까지는 되는데 4가 A, B, C, D, E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해놓은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1, 2, 3, 4, 5 해서 이게 1이고 왜냐하면 요게 스몰 1, 스몰 로마 숫자 1, 스몰 로마 숫자 2, 스몰 로마 숫자 3, 스몰 로마 숫자 4라면 또는 3의 1, 3의 2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의 1 하는 게 좋겠네요. 3의 1, 3의 2, 1의 1, 1의 2, 1의 3, 1의 4라면 이게 4니까 삼각형 나타나는 건 당연히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4, 5에서 1. 그 다음에 A, B, C 해가지고 여기가 2. 그죠? 그 다음에 3의 1. 그 다음에 3의 2. 3의 1, 3의 2로 하겠습니다. 3의 2. 그 다음에 뭔가 여기까지가 3의 3. 여기가 3의 4. 그래서 3의 5로 해서 여기가 3번이 아니겠냐. 그리고 지금부터가 A, B, C로 나타나는 4번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일목균표로 보아도 그렇고 뭔가 구름 근처에서 ABC 조정이 끝나고 다시 5번이 이어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막 이게 이제 골드, 금 가격입니다. 저는 금 가격 제가 계산한 것은 선물 가격이 아니고 현물 시세입니다. 현물 시세. 현물 시세이기 때문에 선물 시세가 약간 차이가 날지 몰라도 어차피 현물이나 선물이나 뭐 큰 차이 없을 테니까 저는 현물을 가지고 파동을 한번 매겨봤고요. 그 다음에 은입니다. 은 같은 경우에도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게 1, 2, 3, 그죠? 4, 뭐 이렇게 5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2고 근데 1에 1, 1에 2 이거 1에 3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1에 1, 1에 2, 그 다음에 1에 3으로 이걸 3, 4, 5 보려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3에 1에 1, 1에 2 다음에 1에 3에 1, 여기가 1에 3에 2, 여기가 1에 3에 3, 여기가 1에 3에 4, 여기가 1에 3에 5 하면서 1. 다시 말해 여기까지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근데 A, B, C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2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2에 1, 2에 1, 2에 2, 2에 3, 2에 4, 2에 5. 그러면서 3에 2래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3으로 보면 이렇게 3으로 보면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4번 파동의 A, B, C가 되는 4번 파동이 아니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은선물의 경우나 금선물이나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아까 금 가격의 파동을 매기는 것이나, 또는 은 가격의 파동을 매기는 것이나, 뭐, 이렇게 매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솔직히 이쪽이 좀, 보기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가 파동을 매기는 게 참으로 주관적이네요 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주관적이죠. 당연히 주관적이죠. 객관적으로 파동을 매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엘리어트가 보는 파동하고 해밀턴 볼튼이 보는 파동하고, 그죠? 프랙트가 보는 파동하고 혹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고 그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지표를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RSI를 봐라. 최소한 RSI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죠? 사라 그럴 때 사고, 팔라 그럴 때 팔라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서 사라 그러니까, 예컨대. 그죠? 여기서 팔라 그러니까, 보이십니까? 여기서 팔라 그러잖아요. 다시 여기서 어쨌습니까? 여기서 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으니까 차라리 파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물론 큰 그림을 보는 거는 파동일지 몰라도, 예컨대 매매에 있어가지고는 뭡니까? RSI를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또 여기 댓글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RSI가 70m 내려서 팔았는데 마감가는 RSI가 70m로 올라가 버려서 완전히 멘붕이 됐다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RSI는 시장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RSI는 모든 지표는 RSI뿐만 아니고 스토캐스틱이든 MACD든 MACD 오실레이터든 CCI든 MVI든 MBF든 모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기술적 지표가 그 다음으로 움직이니까 항상 시장을 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팔고 나니까 RSI가 70일 올라간 다음에 멘붕이 되라 하는 것이나, 팔고 난 다음에 이동평균이 다시 골드크로스에서 다시 바뀌더라 하는 것이나, MACD가 팔라 그러다가 다시 미안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K와 D가 붙었다가 다시 떨어진 것이나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지표를 믿지 않아야 될 것인가?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들 무슨 근거로 주식을 거래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으로. 그래서 기술적 지표가 약점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술적 지표 아니냐. 그래도 객관적이 아니냐. 예컨대 오늘처럼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린다. 그럼 하루만 더 참아보지. 하루만 참고 내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컨대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헷갈리니까 하루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확 밀리면 팔면 되죠. 대신에 안정적일 수 있는 반면에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어제 팔걸이 아닙니까? 어제 팔걸. 문제는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장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좋은 점이 있으면은 빠르면은 그래서 불안정하고, 그죠? 안정적이면은 늦잖아요. 모든 기술적 지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코스피 지수, 미국 지수, 금,
달러 인덱스, 환율 등등에 관한 전반적인 라프리한 전망이었습니다. 자, 요 주간 전망은 다음 주에 또 했고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댓글 올려주신 종목의 분석을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는 생각해 보고요. 고맙습니다.